예, 그 두 번째 토크 진행을 맡은 영화평론가 변성찬이라고 하고요. 예, 옆에는 제가 세 작품을 큐레이팅 했었는데 미디어로 행동하라 인 삼척, 그리고 쿼타라는 작품, 그리고 한국인을 관두는 법, 한국인을 관두는 법 2018년도 영화를 연출해 주신 안건영 감독님이십니다. 좀 그렇잖아도 첫 토크 굉장히 재밌었고 이렇게, 근데 좀 시간이 좀 길어져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고, 제가 큐레이팅 했을 때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세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고민은 맨 뒤에 있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영 감독님께 박수 치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건영입니다. 또 박수 치지 마시고요. 네. 앞에서는 게스트이신 김홍준 감독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진행자가 했었는데, 저는 본인에게 몇 가지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인을 관두는 법이라는 작품이 작년에 만들어진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 그 이전에 개인 작업도 있었겠지만 네 번째 작품인 거죠. 첫 작품 고양이가 있었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년째인 거죠? 고양이가 있었다가 200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작품이 한 대략 10년 정도. 그렇죠. 그런 거죠. 2008년에 첫 작품, 그다음에 동굴 밖으로, 그다음에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작품 정도가 영화제나 이런 걸 통해 소개돼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 한국인을 관두는 법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안건영 감독님의 작업 흐름 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만들 때마다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그냥 믿을 만큼 뭔가 스타일이나 방법론에 있어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드러난다, 이런 생각, 인상이 좀 있었는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바로 전작,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와 다루고 있는 대상과 대상에 대한 태도나 어떤 관계, 이건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스타일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강한 연속성 같은 걸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두 작품이 만들어진 어떤 계기나 배경,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을 이따가 첫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작품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작품을 보고 가장 개인적으로 인상적이고 좀 놀라웠었던 건 1945년이라는 해를 이 작품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가 20세기의 한국의 역사를 얘기할 때 1945년은 진짜 격변과 커다란 단절의 시기로, 오죽하면 이름이 광복 아니겠습니까? 빛을 잃었다가 회복한 그런 해로 기억하고, 해마다 기념하고, 그런 기억을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 재생산하고 있는데, 내 기억에 이 영화 편의상 3부로 얘기를 하자면 2부에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많은 문서 자료와 그 다음에 도판, 사진 자료들이 거의 연대순으로 이렇게 좀 등장을 하는데, 내 기억에 45년 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5년에 대한 어떤 문서를 통해 남아있는 기억이나 인상도, 또 사진 이미지도 이 영화는 사용하지 않는데, 그게 실수로 놓치는 걸까, 아니면 의식적인 거부인 걸까, 뭐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웠는데, 근데 45년 바로 직전에 있었던 되게 어떤 문서 기록,
하고 또는 도판하고 45년을 건너뛰어서 거의 직후에 문서 기록이나 도판이 바로 어떤 단절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그 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이제 정반대거든요. 사진을 갖고 얘기를 하자면 그 45년 이전에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이 등장하는 군중 장면을 보면 일장기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장기가 태극기로만 바뀌었는데 그 모여 있는 풍경의 모습이나 그걸 잡은 구도나 이거는 너무나 또 똑같아서 감각은 여전히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것이 이 영화가 최종적으로 이루어낸 그 어떤 20세기 한국의 역사를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강한 인상을 좀 받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그 두 번째 말씀드린 그것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는 이제 영화의 어떤 구체적인 세목들 이런 것들을 이후 질문 또 답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가서 이렇게 결의하고 온 게 있는데요. 앞 시간에 김홍준 감독님 얘기 윤성 프로 이렇게 너무 재미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시간이 예정보다 좀 넘어갔으니까 사실 굉장히 익숙하지 않거든요. 아까 김홍준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뭐랄까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게 학회 구성이어서 학회 같은데 가보면 첫 타임에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는 원래 이전과 너무나 다른 그런 경험들을 좀 한 적이 있어서 둘이 결의한 거는 우리가 이 흐름을 끊어주자. 네, 그래서 저희는 늦어도 원래 예정된 시간은 저희가 3시 50분까지 해야 되고 조금 넘더라도 55분 정도에는 마치고 남은 얘기들은 맨 뒤에 라운드 테이블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둘이 나눈 바가 있고요. 예. 그 시간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은 뭐 아까 뭐 말씀을 미리 드렸던 거나 다름없는데 바로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제 전시 포맷으로 먼저 소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영 포맷으로 전환을 해서 영화 만들어지는 과정을 밟았다는 점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근데 사실 전작은 다른 작가와 협업이었죠. 전시 자체가. 근데 요건 이제 단독 작업이었고 또 그런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전시 포맷으로 작업을 한 것을 다시 상영 포맷으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심하셨던 부분이 뭔지 특히 이제 그 앞에 작품하고 요번하고 이제 두 번째 해보신 건데 그 차이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게 좀 제일 먼저 궁금했습니다. 네. 네. 예전에 또 사실 제가 전시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근데 이제 제가 영화 만들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글쎄 뭐 이 자리에서 영화 만드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이게 뭔가 충돌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되게 오래된 기법이기도 하고 두 개를 갖다 놓고 그걸 대조하거나 뭐 비교하거나 충돌시키거나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영화라는 기억인데 이 기억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이라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충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연속시킬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뭐 그게 연속되다가 단절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즐겨서 하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뭘 혼합시키기도 하고 이제 미술관에 오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영화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계속 하는데
어 이제 영상을 틀 수 있는 데가 또 특히 이제 저같이 좀 대단히 마이너한 방식으로 영화를 만든 사람한테는 훨씬 더 이제 그 미술관이 저한테 열려 있는 공간이고 환대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회가 자주 주어지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가 미술관에서 고민하는 거는 그것들을,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충돌시키고 아니면 혼합시키고 연속되거나 단절되거나 대조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영화를 보고 만들 때 사용하는,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좀 글쎄, 그냥 영화 문화 자체가 그거는 좀 영화 문화 역사와 관련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 때는 물질하고 뭐 스크린 2개, 스피커 2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좀 해보려고 했죠. 영상 내에 있는 내용이나 요소들 아니면 기법들은 원래 뭐 그런 것들은 하던 거였고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을 하자면, 글쎄 저는 그 내 작품이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되게 다르다 또는 같다 뭐 둘 다 좀 말하기 힘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제 기본적인 관심들은 어떤 거는 계속 가고 있고, 또 제가 아주 체질적으로 그 같은 작업하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되게 저처럼 마이너한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기본적인 관객이 한 명밖에 없는데 이제 저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재미없으면,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 정말로 그걸 하기가 좀 그 지치는 일인데, 요번에도 좀 그래서 좀 많이 좀 이렇게도 영화가 되나 만들어지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확실히 텍스트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텍스트나 자막 같은 거는 한번 좀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어느 때보다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강한 영속성의 인상을 남겼다고 하는 건 아마 이부 부분일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할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영화는 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방문적인 물음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네, 근데 네, 제가 그 얘기를 그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할 때는 솔직히 유튜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유튜브란 문화에 대해서. 근데 이미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그런 어떤 매체가. 그 이 자리에는 이제 한국인을 관두는 법이라는 지금 얘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더욱이 그 앞에 이제 작년에 있었던 전시 포맷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많은 분, 저도 사실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짧게, 실제로 이제 그 전시 포맷일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던 것이 이렇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크게 구상은 이제 스크린 2개가 있고 두 스크린의 그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근데 각각의 스크린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가 융합돼서 어떤 스피커에서 어떤 스크린과 연결되는지를 좀 알아차리기 힘들게 한다. 소리는 섞여 있고 스크린 동시에 못 본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쪽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텍스트를 소비하는 방식이 인쇄 매체잖아요. 인쇄 매체가 따로 있다. 그거 기본적인 컨셉으로 좀 잡았고요. 요번에 그 상영되는 버전은 이제 스크리닝 버전, 상영 버전은 이게 하나의 영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죠. 뭐 영화라는 게 하나 먼저 보고 한 장면은 나중에 보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이제 선후 관계가 좀 있도록 배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사실 그 처음 스크리너를 통해서 볼 때 그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당대의 굉장히 한국적인 특이한 현상, 이걸 이제 한국식 민주주의 이렇게
신업 같은 데는 표현하셨는데 영화를 보면 그게 기회주의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하는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현상의 핵심을 이제 기회주의라는 용어로 이제 포착하게 된 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이 영화가 광범위한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0년대부터 70년대 특히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재구성이 된 건데 그런 기회주의라는 것으로 이제 포착하는 것이 그런 리서치의 영향이나 결과인가 아니면 이미 이제 그런 어떤 컨셉 개념 이런 것들을 가지시고 작업을 시작하셨던가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 뭐 사실 기회주의는 아니고 이제 전체주의에 대한 관심인데 사실 전체주의에 대한 관심은 아주 옛날부터 사실 그 아까 김홍준 감독님 얘기 듣는데 여러 가지 좀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90년대 생각들이 많이 났는데 저도 이제 영화 촬영 현장 처음 본 게 개벽 촬영 현장을 구경 갔던 게 이제 처음이었고 뭐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 읽었던 그 전에 뭐 이렇게 잡다한 걸 읽긴 했지만 그 영화책이 그 구혜영의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이었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사실 영화 하면 뭐 아까도 말했지만 천만 관객 아니면 안 보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데서도 저는 좀 약간 그런 전체주의에 대해서 언젠간 한번 꼭 하고 싶다.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90년대부터 이제 생각하던 생각이었는데 사실 그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렵고 이게 복잡하잖아요. 전체주의라고 하면 좀 어, 여러 가지 것들을 가리키고 분야마다 다른 걸 가리키고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그거에 뭐 적당한 이름은 없어서 저도 이제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선호하긴 하지만 요새 이제 뭐 뉴스 같은 걸 보면 파시즘이나 뭐 네오파시즘이란 말도 쓰고 포퓰리즘이란 말도 쓰고 뭐 그런 거에 관한 거죠. 그래서 그걸 그래도 내가 좀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주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2016년에 그 이제 최순실 그 게이트가 있었을 때 내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냐 이걸 내가 뭐 2, 3년 더 공부한다고 뭐 바뀌겠느냐 지금 하자 탄핵 선고 나오기 전까지 끝내자 단편으로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서 시작했는데 이제 그리고 2년 반 동안 계속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예. 기회주의는 그냥 전체주의 얘기한다고 하면 되게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안 그래도 지루한 영화인데 좀 더 이렇게 뭔가 말랑말랑한 무엇이 필요했는데 이제 내가 바로 기회주의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좀 나레이터로 내세워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기회주의를 세운 거죠. 근데 뭐 그런 거 말고도 사실 전체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에 여러 가지 특징, 특성, 뭐 메커니즘, 기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제일 만만해 보이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어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그 스타일적인 특성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좀 구체화시켰으면 하는데요. 먼저 이제 촬영에 대해서 그 뭐 이 영화를 보면 그 몇몇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속에 몇몇 특권적인 대상으로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뭐 제가 편의상 3부라고 했는데 1부와 3부 부분이 대략 이제 직접 촬영을 하신 거고 뭐 작업하는 과정 중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부는 광범위한 그 문서 및 시청각 자료들의 어떤 그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재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그런 촬영에서 그렇게 이제 그런 공간과 대상 특히 이제 이 영화는 이 영화의 어떤 부분은 60년대 6, 70년대 그 한국 동상 건립사에 대한 어떤 그
탐구나 정리 뭐 이렇게 봐도 좋을 만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동상들이 충무공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부터 시작해서 저기 율곡 2와 심사임당 동상 에리까지. 근데 또 그 많은 동상,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많은 동상들이 굉장히 익숙한 인물들이에요. 우리 집회, 우리가 사용하는 집회 그 도상으로 이렇게 또 등장하시는 분들이기도 해서 그게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산물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으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만들어진 거구나. 그 시기에 그런 거를 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그 공간과 대상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선택적이고 강하게 이렇게 집중을 하신 건데,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된 어떤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늘도 오는데 보는데 제가 저기 경복궁역 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바로 왔거든요. 근데 저 멀리 이제 그 이순신 동상과 그 밑에 이제 태극기들이 휘날리던데 네. 그래서 좀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무슨 집회인지는 정확히 못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영화에서 계속해서 다루는 게 그 대한문 광장이라고 예전에 불렀고 지금은 이제 시청 앞 광장이라고 부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남대문으로 해서 이제 남산 공원까지의 요 거리에서 이제 다 찍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원래 저는 이제 만들 때 한 동네, 한 지역 뭐 이걸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소가 대단히 좀 변두리, 변방, 뭐 허물어져 가는 곳, 이런 좀 약간 중심을 뭐 뭔가 쇠락화가고 뭐 이런 데를 선택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역사라고 하는 거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밖에 이제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근데 요번에는 이제 태극기 집회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정말 중심에서 일어난 걸 해야 되니까 중심을 찍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선택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뭐 작품 내에 나오는 것만 놓고 보면 사실 그 지금 남대문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주로 나오는 게 남산공원에 조선 신궁이 있다가 거기 이제 이승만 동상이 있었고, 작품에 안 나오는데 국회의사당이 원래 59년 4.19 나오기 직전에 그 남산공원 있는 데서 착공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5.16 터지고 중단되고 여의도로 간 건데, 그리고 거기 이제 어린이 회관이 생기고 뭐 그다음에 이것도 작품에 안 나오는 거지만 아직도 있죠. 남산 도서관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장소였고, 또 그 위에 남산 꼭대기는 사실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는데 우리는 이제 노래로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지만, 사실 거기를 장소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는 아주 거대한 서울 나갔다 들어올 때 보면 고속도로 옆에 엄청나게 거대한 태극기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거대한 일장기가 있었거든요. 거기 그 일장기를 세워서 뭔가 서울 시내에서 다 보였겠죠. 그렇게 어떤 공간의 상징성을 부여한 게 조선 총독부였는데, 아까 근데 말씀하셨을 때 그 사진이 없다고 했는데 45년에 해방되었고 바로 거기 태극기로 바뀌었어요. 그 일장이 내리고 태극기를 똑같이 올렸고 그 사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승만 때 이제 우남정이라고 하는, 우남이 호거든요. 이승만의 우남정을 세웠고, 또 그 5.16이 터진 직후에 박정희가 제일 먼저 시찰한 데가 그 우남정이었고, 거기에 이제 방송 송신탑이 세워졌다가 지금은 이제 그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서울이다, 서울 환영합니다 있는 그 대표적 상징물 서울타워가 이제 거기 생긴 거죠. 사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다음에 이제 그 장소에서 태극기 부대가 왜 종로나 뭐 강남역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하필이면 거기서 태극기를 흔드느냐, 이것도 사실은 그 조선 총독부 시절에 어떻게 보면 정해졌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일장기를 흔들었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그 또 그 작품 중에 나오는데 정확히 설명 안 됐지만 김유신이나 유관순 동상도 원래는 서울시청하고 남대문 사이에 있었어요. 이전을 했죠. 이전을 한데도 이제
다 남산이긴 한데. 예. 근데 그 1부와 3부에 나오는 말씀드린 그 공간과 그 속에 특정한 그 특권적인 대상들을 촬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작업을 하시는 과정에 얼핏 소문 듣기로는 태극기 부대를 열심히 찍고 있다. 그리고 어, 저기 그 찍을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구호도 따라하고 마음속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만 표 안 내고 열심히 이런 식의 이제 소문을 얼핏 들은 바가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작 그 공간을 메우고 있던 그분들의 모습은 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또는 이제 선명하게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 찍기는 많이 찍으신 근데 거죠? 예, 태극기 부대 장면 보면 실제로 저희 공포가 이게 약간 공포 영화처럼 드러나지 않나 싶은데요. 저 이틀 갔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무서워가지고 다시 갈 생각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두 번 갔는데 처음 간 게 2017년 3월 1일이었어 정말로. 예. 그 대부분의 그 장면이 대부분이 아니라 그 태극기 부대 장면 다 3월 1일 날 촬영본으로 했고 그 날 갔다 와서 그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린치가 많았다는 얘기가 들어서 3월 4일 날인가 한 번 더 갔는데 계속 물어봤어요 진짜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가는 식으로 했더니 아무도 터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못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 한 가지 팁을 얻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촬영은 당연히 이제 1부와 3부에 관련된 질문이었다면,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이제 2부 같은 경우, 1차적으로는 이제 그 20년대부터 70년대 문서와 또 사진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를 분명히 이 영화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그 굉장히 당대적인 독특한 현상 또 그 기에 대한 어떤 그 기원 그 본질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질문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질문이 왜 20년대부터 70년대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었을까? 이게 이제 일단 제일 먼저 궁금했거든요. 어떤 맥락이 있으셨던 건지. 네. 일단은 그러니까 요번 3월 1일이 좀 너무 좀 맹숭맹숭하게 지나가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몇 년 후에 3월 1일이 그 3.1 운동 100주년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그래서 3월 1일 날 찍은 걸로 뭘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1919년에서 딱 시작되도록 이제 만든 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태극기 부대를 이해하는 것 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는 거가 결국 79년에서 이 영화는 끝나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점프를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9년에서 79년 이렇게 잡았어요. 네. 근데 저에게 그 문서 자료들을 쭉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난히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그 뭐 일부 이제 이후에 우리가 특히 그 일본 식민지 시절에 나중에 이제 뭐 부역 뭐 이런 방식으로 호명되던 문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이런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게 초등학교부터 대학생 이르기까지 그 다양한 그 학생들의 투고를 했거나 뭐 기록을 가장 많이 좀 이렇게 좀 선별하시고 이용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거는 또 어떤 특정한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셨던 건가요? 뭐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쓴 글은 사실 그 2차 인용하기 참 쉽잖아요. 그건 뭐 금방 찾는 건데 정말 그 이름도 없는 초등학생이나 뭐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은 어디서 2차 인용하기가 무지 힘들고 원문을 찾지 않고서는 그 아예 읽어볼 수도 없는 그런 글이어서 좀 약간 제가 그런 자료 덕후라
이렇게 막 뒤지면서 보는 게 상당히 좀 재미있었고요. 근데 그런 그 보통 교육이 그 국민 국가를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긴 하죠. 뭐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어, 그 그런 선택을 하셔서 보는 관객들에게 주는 효과 중에 하나는 이 영화 분명히 그 감독님께서 이제 전체주의에 대한 어떤 질문으로 시작된 영화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몇몇 내 기억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 이외에는 그 전체주의의 중심에서 그것을 선전하고 설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또는 특히 언어가 거의 말하자면 인용되지 않고 있어요. 인용되지 않고 오히려 그 전체주의의 어떤 그 설파를 위해서 만든 일종의 기념비 동상으로 대표되는 일제 시대 때는 그게 뭐 조선신궁이라고 했나요? 예, 그것이 있던 자리를 계속 이제 다른 동상들이 그 자리로 대체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기념비 자체가 아니라 기념비 사진 자료들을 보면 기념비가 있는 곳에 동원돼 있는 그 사람들, 학생들 그리고 그것에 동원됐을 때의 자기가 어떤 내적 심경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정작 전체주의 중심에서 힘을 갖거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그게 그런 그 어떤 일정한 과정이 있었겠죠. 그것이 그 결국은 이제 피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일부 부역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계속 그 전체주의가 기원이 결국 일제 시대까지 이제 그 이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만드는 이제 그런 효과를 그 가져온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주의라고 표현한다면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고몽타주 있죠. 그러니까 조선 신궁 앞에 모여가지고 그 절을 하면서 이렇게 애국심 그 당시 애국심은 이제 내선일체를 내면화해서 그 일본에 대한 충성 일장기를 들고 이걸 했는데 인생의 어린 시기에 그렇게 했는데 하루 아침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장기가 이제 태극기로 바뀌고 손에 일장기에서 태극기로 바꿔둔 채로 그래서 내용은 달라졌는데 똑같은 행동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역전 반전이 된 거죠. 그런 걸 거쳤다면 그러니까 감각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감성과 감각의 면에서는 너무나 그 글의 내용이나 이 사진을 보면 45를 전후로 해서 너무나 강한 연속성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 보이고 있어서 이제 그런 시기를 특히 어린 시절에 통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의식적으로 이제 기회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의식적으로 내가 기회주의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의 표상 한국 20세기를 다루면서 기회주의자의 어떤 표상으로 제일 제 기억에 들었던 카피탄니 같은 사람들 시대의 흐름을 보고 어제까진 좌익이었는데 오늘은 내가 우익이 되는 것이 내 생존을 위해서 의식적이고 계산적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경로를 극과 극을 오가면서 이런 삶의 경로를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기회주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철새의 다른 이름이죠. 정당을 계속 좌우를 다 오가는 그런.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그 시기를 통과해온 그 사람들에게는
어제까지 내가 일장기를 들고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그야말로 이렇게 가슴 깊이 내가 글로도 표현하고 실제 그렇게 느끼고 이랬던 존재가 하루아침에 이제 태극기를 가지고 그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또 새로운 그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에 대한 충성으로 그 전환을 해야 됐던 사람 입장에서는 의식적인 선택이라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강제된 기회주의 같은 게 심성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나 어쩔 수 없었다, 뭐 강제 이해한 거다, 동원됐다. 이제 흔히 이제 그 기회주의자들이 한 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태극기 집회, 태극기 부대 뭐 여러분들도 되게 처음부터 2016년부터 흥미롭게 보셨을 텐데 처음에 이제 언론에서 말하는 게 동원됐다, 뭐 돈 일당 얼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도 만약에 그 중반부 그 작품에 있는 중반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뭐 거기 있는 표현 중에 이런 것도 있죠. 내 몸이 없어지는 체험을 했다라거나 내 몸을 느낄 수 없었다. 총독각 그 앞에 섰더니라든가 뭐 하는데 저는 그게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태극기 부대인 분들이 보면 대단히 감동적으로 볼 수 있다. 정말로 공감을 갖고 나도 저 시대 너무 감명 깊어 뭐 이렇게 충분히 저는 그래서 이게 비꼬 오거나 뭐 이런 거 없었거든요. 중반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을 하는 건 다 남들이 하는 거지 본인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광화문에 계신 분들은 너무 기쁘고 뭔가 정의감에 차 있고 되게 뭔가 울분과 뭐 희망과 이런 것들을 갖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게 특수한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조금 관심을 넓히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탈리아나 뭐 헝가리나 이런 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뭐 대단히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의식적이나 계산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네,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든 면도 있고 예.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돼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이런 예.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걱정이 됩니다. 걱정은 많이 되고 더 깊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까 약속드렸던 시간 55분 되시기로 돼 있는데 그래도 뭐 뒤에 라운드 테이블도 있고 하니까 뭐 저와 감독님과의 대화는 요 정도로 이제 일단 중단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 먼저 특히 영화를 이제 보시고 궁금증을 가셨던 분이 계시다면 기회를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나 또는 소감 혹시 있으시면 제가 하나 둘 셋 없으신 거로 알고 다음 토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독님께 박수 치면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